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의 제15강은 품질경영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양쌤 품질경영기사 실기요제는 3절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실기교육 강의는 2개 강좌로 나눠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양쌤 품질경영기사는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출퇴근하시면서 출퇴근하는 시간 동안 유튜브 학습을 통해서도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에는 일부 빠진 문제도 있으니까 양쌤 품질경영에서 실기교재를 참고해서 나머지 문제도 학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품질경영 과목은 실험계획법보다 앞서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교재에는 품질경영이 가장 뒤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아니라고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용어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양쌤 품질경영 기사의 문제를 직접 풀어봄으로써 실력을 다지는 것도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좌를 시작합니다. 먼저 청기문서입니다. 품질경영은 대략적으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전체적인 점수 비중은 10 내지 12점으로 출제됩니다. 그 중에서 품질경영 개론은 품질경영의 7원칙, 그리고 품질과 품질관리 사이클, 그리고 카노의 고객만족, 이러한 형태가 주로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방침관리와 목표관리는 비교실 설명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품질비용은 용어를 묻거나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특히 품질경영 원칙과 그리고 품질 비용에 관해서는 학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품질경영의 7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7원칙은 ISO 9001에 명시된 사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7가지 명칭을 모두 쓰시오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7가지를 모두 쓰면은 5점 정도를 받게 되시고 한 문항씩 틀 때마다 1점씩 감해가는 형태로 점수가 배당이 됩니다. 최소한 4문항은 쓸 수 있어야 반점이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태의 출제는 1문항당 1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반절 이하로 쓰게 되면 0점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7가지 용어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고객입니다. 품질관리는 고객 중심이죠. 그 고객 중심의 사장의 역할이 먼저 강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시의 리더십이다. 고객 중심이라고 써도 맞고 고객 중시라고 써도 맞습니다. 이것은 고객 포커스를 번역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체를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조직원입니다. 그래서 조직원이, 즉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인원의 참여 방식은 전원 참여가 아니라 적극 참여입니다. 과거의 방식은 전원 참여인데 지금은 적극 참여이므로 반드시 이 용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자체에 관련되어 있는 C포크 전체에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이 C포크 전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풋과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거리가 고객과 그리고 협력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7번째 원칙인 관계관리와 관계경영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론에서 설명한 대로 관계관리는 협력업체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관계경영은 고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벌써 4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4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4가지와 함께 이번에는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지속적 개선이 되겠죠. 개선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되는데 이 개선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프로세스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프로세스 접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돌입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활동은 끊임없이 해야겠죠. 그래서 지속적 개선이 됩니다. 그럼 킵 이벤트가 개선, 프로세스, 의사결정인데요. 증거 기반이라는 거죠. 사실이 입각한 의사결정, 즉 통계적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 7가지의 항목을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잘 정리해 두셨다가 시험에 나오면은 반드시 점수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5점 정도로 출제됩니다. 이 문항은 파이겐바움의 TQC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이론인데요. 진짜 혹간 출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용어 자체 때문인데요. 이 용어랑 보통 이게 보기에서 번호를 맞추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출제되는 보통 4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형태 보기를 보고 값을 채울 때는 모두 옳아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도달하기 어렵지만 장래에 도달한다는 것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적 관점에서 목표라고 일단은 파이겐바움이 얘기했고요. 물론 지금부터 70년 전 얘기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의 기술로서 관리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품질 표준이 되는 거죠. 현재의 기술이다. 그럼 바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 되고요. 현재의 기술 공정관리 검사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품질은 보증 품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 공정에 대해서 공정관리를 실시하게 하는 품질 수준이 뭐냐? 그럼 바로 관리 수준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답안을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나오지 말아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품질경영 시험은 비교해서 해설을 하는 문항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출제되는 독특한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방침관리와 목표관리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방침관리라는 것은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유행했던 그러한 관리기법입니다. 물론 TQ 시절에 하던 기법이고 저 역시 직장 생활할 때 방침관리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완전히 흘러간 히스토리가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문제가 지금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벌써 2000년대 들어서도 이게 2번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침관리와 목표관리 차이점을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1950년대 목표관리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게 1960년대 방침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목표관리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과정도 관리해야 된다. 과정도 중시해야 된다 이거죠.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쓰시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맞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둘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디건 다 목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표 관리가 결과만 중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 과정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웃기는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이클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이클 바퀴를 얘기하죠. 바퀴를 얘기하는데 품질과 품질관리 사이클이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품질 사이클과 관리 사이클로 원래는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 품질은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원래는 품질 사이클과 경영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 사이클은 품질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품질은 가장 먼저 시장이 먼저 요구를 하죠. 그 시장에 요구 품질이 나오면 이게 요구 품질이거든요. 요구 품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시장 품질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은 설계가 이것을 해결합니다. 이걸 목표 품질이라고 그래요. 설계가 제시하면 생산이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제조를 합니다. 그 제조를 적합 품질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1970년대 TQ 시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 품질이 나오죠. 고객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 품질을 갖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희망이었다면 이것은 실현 이후니까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에서 보통 이거를 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빼고 시장 설계 제조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계 제조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론이고요. 그 다음 QM 이론이 80년대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론이 바뀌어 있죠. 지금 현재는
여기서 아마 이 품질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될 것입니다. 시장 품질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를 그 품질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 품질 사이클은 PDCA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품질의 형성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사이클은 뭐냐 하면은 모든 관리 사이클이 됐건 품질 관리 사이클이 됐건 경영 관리 사이클이 됐건 품질 경영 사이클이 됐건 모든 사이클은 PDCA입니다. 이 PDCA는 ISO 사이클도 PDCA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PDCA 사이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먼저 표준을 만든다. 계획한다는 겁니다. 실행 표준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요. 두가. 실행을 했으니까 표준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걸 체크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걸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PDCA 사이클이 관리 사이클이자 경영 사이클이자 품질 관리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구분 확실하게 구분하시겠죠? 네, 이번에는 카노의 품질 요소에 관한 그림입니다. 가로의 용어 채우기인데요. 이거는 뭐 10년에 한 번 꼴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나마 품질 경영에서는 조금 잦은 편이죠. 고객과 품질 수준에 따른 만족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이 되는데요. 품질이 안 좋은데도 고객은 싫어하지 않는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미실현 품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싫어하겠어요. 근데 품질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완전히 열광을 한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이 있죠? 휴대폰도 휴대폰에서 뭘로 넘어왔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고, 그 과정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없던 게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한다. 옛날에 꼬꼬면 나와가지고 한번 난리 핀 적이 있었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매력 품질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매력을 느낀다. 또는 감동 품질이라고 써도 되고요. 흥분 품질이라고 써도 됩니다. 뭐 번역하기 나름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우기 쉬운 용어를 써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이 안 좋으면 고객이 싫어하고요. 품질이 좋으면 고객들은 좋아한다. 이걸 가지고 1차원적 품질이다 그래서 1차원 품질, 그래서 1원 품질입니다. 1차원 품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원 품질은 경쟁 품질이기 때문에 우리 그 PL법에서 얘기했죠. 명시적, 묵시적. 네, 명시 품질입니다, 이거. 그래서 계약법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능은 얼마 이상으로 한다. 뭔 뭘로 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수준이 나쁘면 고객은 굉장히 화를 내는데 품질 수준이 우수해도 고객은 가만히 있는다. 우수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품질 자체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본 내지는 당연 내지는 묵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가 명시니까요. 그러니까 표현되지 않는 품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기용품에 납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판다. 있을 수 없죠. 예. 근데 이 제품에는 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화점에 광고가 붙었는데 우리 백화점에서는 불량품은 팔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불량품 팝니까? 원래 불량품은 원래 백화점이 아니라요. 일반 거래에서는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품질 곡선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죠. 예,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기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스마트폰에 대해서 짜증을 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양이 늘어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역품질이라고 합니다. 이 역품질은 고객을 잘못 잡은 거예요. 타겟군을.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전혀 고객들이 싫어하는 쪽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타겟 고객군을 잘못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품질은 뭐냐 하면은 고객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5가지 품질 요소가 되는데요. 이 영품질 같은 경우는 즉 쉽게 표현하면은 고객이 포인트, 그러니까 설계자가, 그러니까 영품질이 왜 나오냐 하면 설계자가 남의 다리 걸린 거예요. 뒷다리는 괜찮다고 다 집어넣어놨는데 실제로 고객들은 물건 포인트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품질은 가격만 올리는 요소가 되지, 그리고 또 원가만 올라간 요소가 되지, 실제로 전혀 고객들하고 소통을 못한 그러한 형태의 품질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죠. 저런 건 이제 원가 절감 항목이 됩니다. 제조물 결함은 시험 문제에 별로 잘 나오지는 않는데 제조물 결함에 유형 3가지를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법률적 용어니까 당연히 설계상 결함, 그 다음에 제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는 명칭이 바뀌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표시상의 결함을 지시경보상의 결함, 옛날 이름을 쓴다든지 그럼 긋죠. 이건 긋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용어를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세요. 설계상, 제조상, 표시상, 설제표. 네, 이번에는 품질 코스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품질 코스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품질 코스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비용을 쓰시오 또는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인데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걸 가지고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답을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예방비용, 품질을 예방하는 데 들어간 비용, 평가비용, 품질을 평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 실패비용, 품질이 실패한 비용 이렇게 답을 써놨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채점하다가 진짜 난감해가지고 교수들끼리 쳐다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채점해야 되지? 근데 진짜 답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예방비용은 예방하는 비용이라도 그렇게 쓰더라도 좀 여러분들 포인트 가르쳐 드릴게요. 예방비용은 품질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으로 교육비나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뭐 이 정도라도 다뤄놓으면은 그래도 얘가 좀 그래도 몇 자 하는 거야. 품질을 예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다. 그럼 진짜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비용. 평가비용은 시험 및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라도 써놓으면은 시험 및 검사 등 품질을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좀 되죠. 그 다음에 실패비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랩 등으로, 불량 등으로 인한 발생한 손실비다. 뭐 이런 정도로만 달아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답은 예방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품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 방지를 위해서 투입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평가는 소정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체크에 관한 비용이고 이게 피해에 관한 비용이에요. PDCA 상에서. 그냥 뭐 표준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거기 또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지 한 들어간 비용이 예방 비용이 되고 평가 비용은 소정의 품질을 유지하는 평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C 비용과 D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D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요? 프로세스 설비에 관련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들 들어가죠. 예, 그런 형태. 거기서 안에서도 검사도 하고 막 관리도 하고 하니까요. 그 다음 이제 실패 비용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불량이나 클레임, 불만이죠. 고객 불만. 불량과 불만이 발생해서 발생한 손실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손실 비용을 실패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비용을 구분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구분하면 PAF라고 하죠. 이렇게 PAF 구분을 하는데 이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우선 PM 코스트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비용입니다. 검교정 및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비 같은 거예요. 소모품비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측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PM 코스트는 평가 비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 기업에서는 저거를 예방 비용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PM 비용이 계측기가 아니라 설비 비용을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측기에 관한 PM 비용은 평가 비용이 맞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분류하는데 설비에 관한 보전 비용, 예방 비용으로 기업들은 분류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칭이 다시 PM이라는 게 생산관리가 공부하시잖아요. 예, 생산 보전 비용 그 뜻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예방 비용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 악유가 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얘기는 언제 얘기냐면 1959년도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59년도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그냥 끌고 나가서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저게 사실 문제가 되죠. PM 비용이라 쓰면 안 되고 계측 설비라는 명칭을 붙여주지 않으면 저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비용. 당연히 여기가 이제 시험 비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두 가지면 신뢰성 시험이냐 아니면 품질 특성 시험이냐 하는 건데요. 품질 특성 시험은 만든 제품이니까 제조 단계에서 하는 시험은 평가 비용이 맞아요. 근데 신뢰성 시험에 관한 것은 수명 시험인데 그거는 품질 관리가 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설계 단계 비용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다 예방 비용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량 대책 코스트. 저거는 손실 비용인데요. 불량 대책 코스트는 사실은 불량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조리 실패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QC 계획 코스트. 이거는 뭐 당연히 예방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정 검사 코스트. 뭐 저건 뭐 빼놓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거는 A 코스트가 되죠. 그 다음에 QC 사무 코스트. 예방 비용이 되겠죠. 뭐 이거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재가공 코스트. 재가공은 불량 재작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가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불량 재가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외주 불량 코스트. 이거 외주가 불량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 검사 코스트. 검사 비용이니까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완제품 검사 코스트. 예, 5,000이죠. 그 다음에 QC 교육 코스트 있죠? 예, 250. 뭐 교육이라 그러니까 뭐 여기 들어오죠. QC란 말이 붙어 있네요. 대품 코스트. 대품이라는 건 물건을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니까 실패비용이 되죠. 대품 코스트는 2,000이 되고요. 더하면 500이 되죠. 500이 되고 이걸 더하면 9,000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거 더하면 이제 1,500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합계를 내는 문제도 있고요. 이 비율을 쓰시오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비율을 쓰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2만이죠. 예, 2만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비율이 되면은 2만 분의 500이니까 2.5%죠. 2.5%. 이거는 45%가 되나요? 이거는 52.5%.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퍼센트로 쓰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이게 좀 작게 6개만 나와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형태의 문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 분류할 줄 알면 끝납니다. 제2절은 표준화와 인증 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기누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시험 문제가 활발하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번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한 문제를 보실 거예요. 최소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2년에 최하 5번 정도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KS가 우리나라의 산업규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산업규격이 당연히 시험에 나와야죠. 그래서 공장심사 항목과 서비스 심사 항목 5가지가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점수는 5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KS 분류기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KS는 무조건 거기 딸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국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가별 표준 분류 기호와 ISO 9000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ISO 9000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 많은 규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용어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를 딱 들으면 키 이슈를 연결시켜서 용어를 딱딱딱딱 암기하는 쪽으로 가면 이거는 그냥 점수를 건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다 나오기도 할 거니까 어떨 때는 일단은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품질에 관한 법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 관한 법규는 당연히 한국에서 품질 엔지니어 역할을 하는데 품질에 관한 법률도 모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딸딸딸딸 외우겠다라는 자세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KS 표시 인증 심사는 서비스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심사는 2가지가 있는데요.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심사 항목 6가지를 쓰시옵니다. 이 6가지는 몇 가지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품질 경영이죠. 네. 근데 관리는 다 붙어 있는 말이니까요.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품질 경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부터 시작하죠. 자재 관리. 당연히 끝에 뭐가 있겠어요? 제품 관리. 네, 자재와 제품이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자재와 제품 사이에 뭐가 있죠?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 관리. 근데 공정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조 설비가 필요합니다. 공정 제조 설비 관리. 그러면 이거 지금 품질 관리죠. 공정만 갖고 먹고 살면 안 되죠. 검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검사 설비 그럼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있어 보이게 시험 검사 설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QC를 지칭하는 건데 시험 업무와 검사 설비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5개가 그냥 날로 먹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근데 하나를 다 맞아야겠죠? 예, 마지막은 잘 못 외우시죠? 옛날에 그 직권 보셨습니까?
소화자 이렇게 외우는데요. 저는 소비자 보호 및 환경 자원 관리. 그래서 소화자로 외우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제가 옛날에 KS 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환경 경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KS도 국제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심사 항목을 얘기합니다. 이 서비스 심사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가 있습니다. 서비스 심사는 사실은 시험지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시험지 나올 수가 없죠. 그건 안 나오고 이 서비스 사업장 문제가 보통 공량 심사가 두세 번 나오면 이거 한 번 나오는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벌써 이게 적혀 있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서비스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앞에. 서비스가 무조건 붙는다라는 것만 알고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품질 경영.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품질 경영 관리인데 앞에 서비스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사업은 실체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그러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걸 실제로 운영하는 형태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영. 역시 서비스 운영이죠, 이거는. 근데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이 자체를 하는 절차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 체계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서비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비스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되죠.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거들은 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시설, 장비, 환경, 자원 관리. 좀 길죠? 그래서 시설, 장비, 환경 및 자원 관리인데요. 사실 이 서비스업도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설은 건물 같은 거 얘기하죠. 장비는 설비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이라는 것은 분위기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뭐 주차 시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일단은 그 내부가 얼마나 좀 청결하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관리 항목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쓰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예요. 뭐 서비스 인프라 이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 인프라 이렇게 좋은 말도 두고 이렇게 복잡하게 써가지고 수험생들 머리 아프게 하여튼 시장 환경을 자랑하고 있어요. 개선됐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장 환경 자랑, 시설, 장비, 환경, 그 다음에 자랑, 자원 관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자원 관리고 여기도 자원 관리예요. 둘 다 자원 관리죠. 그래서 위에 거 컨닝하면 자원 관리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걸 수단과 방법을 하지 말고 이 5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별 표준 분류 기호를 보기와 같이 쓰시오. 국가별 표준 기호를 분류할 때 표준을 뜻하는 단어인 S와 N이 들어갑니다. N은 노말 아시죠? 놈. NORM. 이게 놈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이태리 계열, 이태리 프랑스 계열 국가들이 N을 많이 씁니다. N이 들어가는 글자를 쓰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영어 단어상을 볼 때 당연히 표준은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스탠다드니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KS를 쓰고 있고요. I가 들어가는데 I는 인더스트리얼 그래가지고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GIS, 그 다음 영국은 브리티시 스탠다드. 주로 이제 영연방은 다 S가 들어갑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스탠다드. 인도, 인디아 스탠다드. 미국, 아메리카 내셔널 스탠다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I는 아까 얘네들 산업이라고 그랬죠. 인더스트리얼. 캐나다 표준, CS, A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N 계열인데 프랑스, 당연히 N 프렌치. 독일, D, N. 이태리, UN, I인데요. 그러니까 이태리 NI가 되죠. NI에 U가 붙어요. 이거는 유나이티드 같은 거죠. 그래서 UNI가 되고요. 연방이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NE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스파냐라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U가 붙어서 UNI, UNI 이렇게 되고요. 벨기에는 벨기에
N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다가 산업을 붙여가지고 IBN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중국 애들만 지들 나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화 표준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자가 G가 되고요. 표준이 얘들 발음을 하면 B가 됩니다. 그래서 GB라고 하고 있는데 GB라고 붙인 이유는 영국을 원래 GBS라고 합니다. 13개국의 그 대표 표준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브리티시 스탠다드다 이렇게 얘기해서 G 표준은 그러니까 세계 표준이죠. 그러니까 세계 표준을 영국 표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들도 G라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영어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영어 표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니까 지들은 지들끼리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그걸 영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GB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좀 진짜 웃기는 애들이죠. 물론 자주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그레이트라는 뜻으로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표준 순위로 봤을 때 중국의 역할은 아직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KS 규격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인데요. KS 규격이나 국가 규격은 보통 2개 내지 3개가 묶여 나옵니다. 2개가 출제되면 4점, 3개가 나오면 6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당 2점씩 점수를 받게 됩니다. KS 분류기호 인덱스 항목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뭐 다 외워야겠지만은 일단 시간 관계상 다 외우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기 나오는 정도만 일단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A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A, B, C, B는 당연히 기계가 되고요. H는 이거는 소대가리 비슷하게 생겼죠. 소대가리를 나타내는 형상인데 식료품입니다. 그 다음에 Q는 그냥 새로 신설된 건데 사실은 품질 경영이라고 합니다. 품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W는 저게 비행기 모습을, 앞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그 비행기를 뜻하는 항공에서 우주까지, 항공 우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V는 이제 배 앞에 분하고 비슷해서 이거는 조선이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이게 도끼 비슷하죠. 네, 도끼 비슷해가지고 건설, 옛날엔 토건이라고 했는데요. 이 건설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신설된 것들인데 X는 X파일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보가 됩니다. S는 그냥 영어 단어 서비스예요. 이거는 그냥 영어 단어죠. 서비스. 영어 단어로 그냥 들어온 거고, 이건 뭘 뜻하냐면 트럭을 뜻합니다. 이거는 철도를 뜻해요. 그래서 철도는 수송, 트럭은 물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는 원래 운송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기계라고 돼 있죠. 네, 수송기계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럭은 트럭 생각하면 돼요. 트럭을 물류회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물류를 뜻한다. 그 다음에 J는 이제 생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I는 환경을 뜻합니다. 환경 설비를 뜻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된 것들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집중화됐고요. 최근 들어서 현재 주로 그 2000년도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표준화 복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적합한 답을 기술하시오. 정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정보 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어디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를 둔다. 근데 어디 소속이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가 됩니다. 소속으로 표준심의를 둔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근데 이 국가표준심의회는 사실은 이 장관 밑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위임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전담자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장 이렇게 해서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래도 되고요. 국가표준기본계획은 무엇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여기거든요. 를 거쳐서 이를 확정한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래도 되고 국가기술표준원장 그래도 됩니다. 둘 다 답이 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추정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엇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약자로 크리스라고 하고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직속기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계측 시스템에 관련되는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를 규율한다는 게 기본 단위가 측정에 관한 6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터, 키로 뭐 이런 거. 거기에 대한 6가지의 그 국제 도량형법에 관련되는 연구.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기술, 그 관련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국가의 이제 일종의 연구기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국가 원기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표준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명칭을 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8점짜리입니다. 이거 뭐 틀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출제되면. 다음은 국가표준 경영을 위한 법률의 제1조 목적만 표현한 것이다. 다 목적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보고 표준의 명칭을 쓰셔야 되는데요. 해당되는 법률의 명칭을 쓰시오. 법률 명칭이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용어만 틀려도 이건 틀리는 겁니다.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돼 있죠. 계량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 예, 명칭이 이렇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치시면 조달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국가표준기본법. 뭐 밑에 그 읽어붙여도 없어요. 이건 뭐 객관시험에서 뭐 요 가로치고 나오고 그랬죠. 산업구조에 어떻게 가로 뭐 이런 거. 예, 그 문제였죠.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법.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이것도 가로넣기로 많이 나왔죠. 객관시험에서. 산업표준화법. 나머지는 읽을 거 없습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제목에 그 법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0점. 응시자의 95%가 0점.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나? 그래가지고 한번 기술사 면접 때 이걸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국가 표준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은, 얘기해보세요. 법률에 대해서. 품질관리 법률에 대해서. KS 규격. 이렇게 얘기하길래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족족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품질관리하는 사람들이 국가 표준 법률도 모르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지할 줄은 난 몰랐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이 산업표준화법 때문에 KS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표준기본법 때문에 ISO니 뭐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서트 관리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서트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럼 검기 좀 해받아요. 이것 때문에 받아요. 계량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훈 책임법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회사 망해요. 근데 품질하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 최소한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품질관리하는 사람이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품 및 서비스는 활동 또는 공정의 결과이며 유형이나 무형의 조합일 수 있다. 제품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제품의 종류는 하드웨어, 이게 제일 기본이죠. 소프트웨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공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공물질이 외우기가 어렵죠. 그냥 소재라고 쓰세요. 소재. 근데 이제 프로세스 멘탈이니까 소재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서비스였는데 지금은 이 명칭이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4개 쓰라고.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15년도에 12월 달, 즉 16년도부터 규격이 바뀌었거든. 그래서 제품에서 명칭이 바뀌었어. 제품 및 서비스로. 그러면 이 제품의 서비스가 빠져야죠. ISO에 쓰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여기 제가 그래서 제품 및 서비스라고 바꿔놨어요.
원래는 제품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위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안 내면 제품의 서비스가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건 옛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잘못한 게 문제 오류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졌을 경우에 정말 채점하는데 혼란 생길 거예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